자, 지난주에 친일파 주일대사가 나왔죠? 네, 박철희. 박철희. 정말 어떻게 이런 놈들만 뽑아서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관련돼 갖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나대고 있어요. 관련된 도쿄 특파원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사 보면서 정말 지금까지 전국 곳곳에 숨어있던 친일파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나오나, 이렇게 숨어있는 친일파가 우리나라에 많았나,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드는데요. 얼마 전에도 이 주일대사가 한일 관계, 한미일이 아니라 일한 관계, 일미한이라고 표현을 해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국정감사장에서 강제동원이라는 말을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고, 여당 의원들조차 강제동원은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재차 지적을 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한국인 강제노동자, 강제동원 한국인 노동자. 우리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쓰는 이 표현은 대사님도 쓰실 거죠? 라고 물으니까 주일대사가 외교적 파장이 어떻게 될지 생각하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동자, 강제동원 노동자라는 단어 사용 말 돌리지 말고 그럼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하시겠습니까? 한다고도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니 이게 이런 뭐죠? 식으로 차라리 그냥 대놓고 나 못해요 그러든가 아니면 거짓말로라도 안 해요 그러고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사람이 여러분 서울대학교 교수 출신의 일본 연구소장이고, 서울대학교 일본 연구소 소장이고, 심지어 국립외교원 원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국립외교원 원장 자리에 앉아 있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됐겠으면, 이런 사람이 서울대에서 강의를 했으니 이 사람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왔겠냐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진짜. 이 친일 매국노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커밍아웃을 하면서 고개를 쳐들 수 있는 세상이 왔다는 것 자체가 개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이런 미친놈들이 나와가지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무렇지도 않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뻔뻔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놈들을 뽑아 쓴 배우는 윤석열이가 알고 뽑았었을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서울대 적이지만 이런 성향을 갖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 놈을 뽑아 쓰는 데는 이 명단을 확보하고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리스트가 있다니까. 이걸 확보해 갖고 이것들을 사회에서 매장한 거나 일본으로 쫓아 되돌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일본 대사가 아니라 우리나라 대사가 아니라 한국에 와 있는 일본 대사가 이런다고 얘기를 하더라도 이거는 역사의식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얘기인데, 우리가 뽑은 한국이 뽑은 한국인 일본 대사가 지금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일본에 가서 무슨 외교를 하겠어 얘가. 아니, 일본 주일 대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일본에 가서 한국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대변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의 입장에 서 있는 거야? 왜 월급은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받아 처먹으면서 일본 정부를 위해서 복무를 하고 있냐는 거야. 이런 사람은 왜 우리 세금으로 월급을 줘야 되냐는 거예요. 저는 국적도 박탈해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자, 관련해서 엄정한 어떤, 아니 대사는 탄핵 못하나? 이거 뭐 어떻게 외교부에 아니, 무슨 미국 뉴욕 총영사도 그렇고 이 박철희 주일 대사도 그렇고, 아니 왜 이 정도는 진짜 야 씨. 그래서 지금 중국 대사를 윤석열 정부 일기 비서실장을 보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김대기 실장이요. 김대기가 그쪽에 가갖고 한다고. 물론 정부하고 어떤 라인을 열기 위한 그런 소통의 자리다라고 하는데, 김대기 역시도 외교청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놈들한테 대사를 보내는 것 자체가 왠지 무슨 일종의 밀정을 심거나
아니면 무슨 보훈 인사로 대사 자리를 친한 사람들한테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놀아라고 던져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대사라고 하면 그 나라에 가갖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서 싸우자는 진짜 애국자가 해야 될 일이야. 그렇죠. 대사라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호주 대사 이정호 전 국방장관 같은 걸 꽂아 놓을 때부터 이 나라에서 꽂는 대사는 대사가 아니라 이종섭이죠. 이종섭 같은 그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 갖다 심고 뒤처리 못하는 거 볼 때 이 나라가 외교는 아예 포기를 한 나라가 아닌가. 윤석열 정부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와 비슷한 내용으로 백선엽 관련된 보훈부의 그 비석 국가유산 지정 검토 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국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거든요. 자, 관련 기사 보고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국가보훈부가 백선엽 장군 비석들을 국가유산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이 친일 임명사전에 등재된 유재흥, 김백일 장군 관련 현충시설도 검토 대상에 함께 포함시켜서 지금 굉장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보훈부가 제출한 그 현황 목록을 보면 백선엽 장군 호국 구민비, 백선엽 장군 전적비, 유재흥 장군 재승기념지, 김백일 장군 동상이 검토 대상으로 올라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6.25 전투를 통해서 그 뭐 수없이 많은 전적지들이 있었고 그 현장에서 많은 우리 국민들과 군인들 그리고 지휘관들의 희생이 있었던 거 인정을 합니다만 유독 친일파 내지는 뭔가 일제 복역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 6.25 전쟁을 통해서 복귀했었을 때 그 사람들이 했었던 전승지에 대해 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골라갖고 포인트처럼 골라갖고 이걸 지정한다는 것도 너무 그 의미가 이상한 거예요.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심지어 하필이면 백선엽은 골라서. 2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경북 네. 칠곡하고 경북 같은 칠곡이긴 칠곡에 한데 두 개가 개요. 있어요. 네. 와. 근데 그럼 칠곡에서는 백선엽이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잖아요. 경북 칠곡과 백선엽의 관계는 일종의 이제 낙동강 전투가 55일 동안 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쳐들어와갖고 부산을 함락시키려고 했었을 때 마지막 방어선을 낙동강 전선에 치고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격전지 중에 한 군데가 칠곡이었죠. 당시 칠곡이 부산으로 넘어가는 교두보 격전지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마치 칠곡에서 부산 쪽에 모여있는 우리 군인들이 뭔가 열심히 그 전투를 해갖고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희생이 많이 일어나고 이런 계산들을 해보게 되는데 사실 이 낙동강 전선 관련한 55일 동안의 전투에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맹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군은 수비군이잖아, 수비군. 그러니까 낙동강 전선을 지켜야 되는 수비군인 거고 방어선을 치고 네. 있는. 방어선을 치고 있는 거. 북한은 이제 마지막 그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함락을 해야 되는 이 함락을 위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그 최종의 목표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가 압도적인 군사력과 이미 한반도 전역에서 승리를 다 거뒀는데 왜 이 지역을 55일 동안 탈환하지 못했나라는 데 대한 근본적인 전술적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 왜 딴 데선 다 줬는데 왜 칠곡 낙동강 전선에서만은 55일을 버틸 수 있었냐는 거야. 서울도 3일 만에 털렸는데. 여기에는 그 당시 북한과 미군과의 군사력 중에 비대칭 전력에 의한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공군력이었어, 공군력. 공군력. 그래서 애초에 개전이 시작됐을 때 우리나라는 공군력이라는 게 없었고요. 그렇죠. 북한은 140, 50대에 달하는 전투기와 폭격기를 가지고 있었으면 구형이긴 하지만 그래서 초반 공세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을 당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제공권을 장악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상군이 그렇게 쳐내려 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방어선을 못 쳐갖고 뒤로 쭉쭉쭉쭉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미군이 본격적으로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미군 일본 부대가 어디로 왔겠습니까?
오키나와로 왔겠죠. 부산엔 못 오니까.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500대가 넘는 전투기와 폭격기 부대가 도착을 해서 거기에다가 제공력을 이제 일종의 이제 처음으로 공군 지원 부대가 온 거예요. 그 상황에서 북한 애들이 생각을 잘못하고 이제 낙동강을 수복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진해 비행단 전체를 출격시켰다가 오키나와에서 날라온 미군 최신 전투 비행단한테 전멸을 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공중에서의 지원을 전혀 못 받고 육상군으로만 돌격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한국군은 뭐 한 1000명, 백선엽이 이끌었던 1000명과 그 당시 미군 병력이 섞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칠곡 입구 안에서 기다리고만 있었어. 지키고만 있었어. 그냥.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방어가 됐냐? 북한군이 어떻게든 공격을 해서 내려오거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수송 병력을 보낼 때마다 오키나와에서 날라온 미군. 폭격기들이 폭격을 통해 갖고 근접을 못하게끔 만든 거야. 즉 오키나와에서 공중전을 이게 제공권을 통해 갖고 카바 쳐줄 수 있는 영역에 한 개 베이스 나가서 폭격하고 돌아올 수 있는 한 개 베이스가 딱 7곳까지였던 거야. 그래서 거기서 별다른 전투 없이 이 55일 동안 이게 공방전이 벌어졌던 거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잘 싸워서가 아니야. 나타나기만 하면 해만 뜨면 날라와가지고 폭격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북한군들이 이거를 돌파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잖아. 그리고 계속해서 보급을 줘야 되는데 보급선들이 폭격을 당하니까 나중에 민간인들한테 이거를 변복을 시켜갖고 물건이나 물자를 또는 군사를 수송하거나 그리고 아니면 밤을 이용해갖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 요런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민간인 피폭자 숫자가 막 늘어난 거야. 민간인으로 보이지만 저게 북한 병사일 수 있다라는 그것 때문에 오폭이나 피폭사가 늘어나게 된 것도 거기에 원인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칠곡 전투는 사실상 이 북한군하고 우리 군의 전투가 아니라 미국의 오키나와에서 출격하는 경찰대와 전투비행단과 폭격부대가 사실상 이 낙동강 전선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북한에 괴멸적인 피해를 줬던 거고 여기에 미련하게 계속 북한군이 이걸 쏟아붓는 바람에 주요 전력을 잃은 상태에서 인천 상륙작전이 일어나는 전세가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낙동강에서 버텨준 건 고맙지만 솔직히 말하면 전투하신 분들이 수고 안 했다고 말할 수 없죠. 거기서 많은 인명이 어떤 형태로든지 희생된 건 맞지만 그 당시 전략적인 우위 때문에 낙동강 전선이 그만큼 유지될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근데 그거를 전혀 배제한 상태에서 이 모든 게 백선엽의 공이다라고 몰고 있는 건 뭐냐? 결국은 백선엽이 아무리 친일파였지만 나라 구한 거 아니냐. 영웅 아니냐. 나라를 구했으면 친일파라도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박정희가 독재는 했지만 박정희 덕분에 우리 경제가 성장했다는 얘기와 같은 이승만이 부정선거는 했지만 그래도 나라를 건국하는데 지들의 말로 나라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잘한 건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논리를 끌어대기 위해서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지. 제일 꼴보기 싫어. 그런 얘기들 진짜. 아무튼 이와 관련해서 이 친일 행적 관련한 국가보훈부 친일 행적 관련한 홈페이지 안에 내용까지도 얘들이 삭제를 해버렸다고 합니다. 누가 했을까요, 이거를? 네,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국립현충원 홈페이지에서 고 백선엽 장군의 친일 내역을 삭제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서울현충원이 또 다른 이들의 친일 내역을 추가로 삭제했습니다. 이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 소관으로 국립현충원이 이관됐던 지난 7월에 서울현충원 안장자 7명에 대한 친일 내역이 삭제가 된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친일 행위자로 결정된 안장자 정보를 검색하면 현재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임시 홈페이지를 운영 중이라 지금은 전체 메뉴가 구현되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국립현충원이 국방부 소관이었을 때는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 행위자로 결정한 안장자 12명에 대해서 2019년부터 친일 내역을 홈페이지에 표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파내야지 그거를 뭐 표기하는 걸로 끝냈어? 그러니까요. 우리의 최종 목적은 파내는 거죠. 파묘죠. 근데 이게 지난 7월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 소관으로 국립현충원이 이걸 바꾼 이유가 있겠네. 바꿔가지고 7명에 대해서 친일 내역을 삭제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늘 야. 민주진영 그 대통령이나 정부가 섰을 때 문제되는 게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현재 현충원 안장 이것들을 이장을 시키거나 외부로 빼자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뭐 유가족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등 뭐 유가족이 관련 법이 없다는 등 이의를 제기했다는 등 그게 결정이 나는 대로 뭐 이딴 식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일에 보훈부 담당자가 된다고 치면요, 박정희 그 500평 묘소 있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따로, 친일 행위자 단지를 따로 하나 만들어서 친한 애들끼리 모아주자. 그럼 그냥 귀신들도 모아서 회식하고 그럴 때 떨어져서 모일 필요 없이 그냥 지들끼리 모일 수 있도록 친일 행위자 집성촌을 하나 현충원에 그냥 마련해주면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헌화갈 때 오른쪽으로 갈 때는 꽃 들고 가고 왼쪽으로는 돌 들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따로 모아서 이장 안 시킬게. 그래. 위치 배치만 좀 바꾸자. 아니 그러면 지들도 좋을 거 아니야. 좋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걸 반대할 명분이 없을 거고 저는 좋습니다. 그래요. 이 기회에 니들이 그렇게 뭐 커밍아웃을 하고자 하니 저는 전 국민을 상대로 커밍할 수 있는 신고 기관을 운영하자. 나 친일 매국노용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기회를 줍시다. 그래서 그 국립묘지 제일 좋은 자리 상성 높은데 그 박정희 묘가 또 딱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500평이나 돼요, 평수도. 그러니까 평수 좀 줄여가지고 그쪽으로 딱 이렇게 길 내가지고 자, 이쪽은 순국선열을 이제 가는 길, 이쪽은 매국 친일 인사들 묘지 이렇게 나눠서 그래서 뭐랄까 그 애도와 분노를 적절하게 온탕과 냉탕도 나눠 놓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니들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니까 그냥 마음 놓고 가라고. 그러니까 아예 대놓고 집성촌을 만들어서 너무 좋네요. 배치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필리핀에서 마르코스가 독재자잖아요. 시민혁명에 의해서 쫓겨났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르코스의 아들인 마르코스와 또 두테르테라고 하는 또 다른 독재자의 딸인 사라 두테르테가 대통령, 부통령, 그러니까 정치 가문끼리 손을 잡았어요. 근데 이게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냐면은 2016년에 두테르테가 대통령에 취임을 하거든요. 그 대선에서 두테르테는 민다나오라고 하는 작은 섬에, 그러니까 두 번째로 큰 섬인데 그 섬에서 다바오라고 하는 시의 시장을 대대로 해오는 정치 가문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중앙 정치계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이 마르코스 가문하고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때 뭘 약속해 줬냐면 너네 아빠, 그 독재자, 너네 아빠 묘를 국립 영웅묘지에 써주겠다. 거기다 안장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이제 손을 잡았단 말이죠. 그래서 2016년에 갑자기 독재자 마르코스가 국립 영웅묘지에 안장이 됩니다.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도 중요한 거는 두테르테가 그렇게 해버렸으니까 제대로 이렇게 파내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지금 그 대통령과 부통령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라 부통령이 마르코스 지금 대통령의 그러니까 죽은 마르코스의 딸이죠. 만나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너희 씨 자꾸 까불면 너네 아버지 묘 확 파가지고 바닷속에 던져버릴 거야? 라고 위협을 했다고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그 딸이.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사실 이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은 테러리스트들의 묘는 그 서방 국가가 특히나 빈 라덴도 그렇고 오사마 빈 라덴도 그렇고 이라크의 그 누구죠?
그 분도 그렇고 묘를 후세인 응. 묘를 못 쓰게 해요. 왜 그러냐면은 묘를 어디다 안장을 하게 되면 거기가 하나의 추모지가 돼버리고 스팟이 되죠. 스팟이 성지가 되니까, 돼버리죠. 성지가 돼버리니까 그걸 못하게 하거든요. 원래 바닷속에 수장시켜버리는 게 맞습니다. 어디다 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장을 시켜주지 말고 진짜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얘기처럼 막 바닷속에 쳐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예. 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당당하게 못하냐 우리나라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이장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테러리스트 수장 그 대가리들 바닷속에 쳐넣듯이 그냥 파묘해가지고 바닷속에 던져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